시각장애아 교육 4장 두 번째 시간 시각장애 아동의 발달과 지도 계속 수업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보행 능력의 제한성이 시각장애 아동의 발달에 주는 부분까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환경과 상호작용의 제한성이 시각장애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제 어떤 장애, 특히 감각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감각장애로 인해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제한성을 갖게 되는데요. 특히 시각장애 학생들이 갖게 되는 제한성은 이제 정보 확인의 곤란, 환경과의 일탈, 표현 동작의 어려움, 관찰 대상이 된다는 두려움, 이 네 가지가 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 확인의 곤란은요. 시각장애로 인해서 시각적 정보 확인이 이제 어렵거나 아니면 아예 안 된다는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또 내 주변에서 발생하는 정보 이런 것들을 대부분 우리는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하죠. 어떤 청각적인 소리로 들리는 정보도 청각적인 걸로 확인을 하지만 청각적인 걸로 단서를 얻고 대부분의 정보는 이제 시각적인 걸로 확인을 하죠. 또한 심지어 냄새, 즉 촉각에 관련된 부분들도 촉각으로 이제 그 정보를 확인하지만 그 정보가 익숙하지 않은 것, 촉각으로 또는 후각으로 정보를 습득을 했는데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것일 때는 거의 대부분 시각으로 다시 그것이 어떠한 촉각적 정보인지 어떠한 후각적 정보인지를 눈으로 대부분 이제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의 중요성을 이 아이들은 이제 많은 부분 이제 배제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 확인이 곤란하고 그로 인해서 외부와의 관계성에서 많은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환경과의 일탈입니다. 환경과의 일탈은 내가 현재 A라는 환경에 내 몸, 즉 나의 신체가 거기 속에 있지만 그 환경과 분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과 교실 안에 함께 쉬는 시간에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어떤 시각적인 활동, 놀이를 한다거나 또 어떤 서로 또 친구들과 활동을 하고 있다면 나는 시각장애로 인해서 거기에 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몸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떨어져 있는 거죠. 일탈되어 있는 거죠. 떨어져 있는 거죠. 이러한 경험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운동 경기장을 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환호를 하고 또 탄식을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런 활동을 하지만 시각장애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어떠한 행동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죠.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은 서로 의사소통을 하든 하지 않든 순간순간 환경에서의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데 시각장애 학생들은 누군가 설명을 해주거나 또 아니면 누군가가 함께 활동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정보도 습득하기 어렵고 함께 어떤 공감대를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은 공간대에 있지만 마치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은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표현 동작의 어려움인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나의 외적인 또는 내적인 어떤 상태를 표현을 할 때는 그 표현 동작을 누가 대부분 가르쳐주진 않죠. 가르쳐주진 않고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 또는 어떠한 심적 상태에서 어떠한 말을 할 때,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거기에 나타나는 표현 동작, 손 동작, 또 몸의 제스처, 또 얼굴의 표정, 눈빛, 또 그 시선의 처리 이런 것들을 누가 가르쳐주진 않습니다. 대부분 나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습득하고 내가 판단했을 때
필요한 곳에서 사용하게 되고 또 그것을 더 발달시켰을 때는 의도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표현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때. 그런데 시각장애 아동은 다른 사람의 이런 표현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어떤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는 거죠. 본 적이 없거나 또는 부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떠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또 활동을 할 때 이런 표현 동작이 없거나 아주 적어서 어떻게 보면 좀 뻣뻣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색한 그런 제스처를 하게 되고 또 거의 그 아주 적은 양의 행동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정서적인 문제에 가까운 내용인데요. 관찰 대상이 된다는 두려움인 거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 속에 있거나 어떤 환경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보지만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또 나도 그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에 반응을 하고 또 내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런 걸 알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나의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이렇게 다음 행동을 이어가는데 시각장애 즉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나를 쳐다보고 있는 시선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고 있을까? 또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을까? 내가 그것을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가 내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누군가 나를 항상 보고 있는 것 같다. 또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사람들 속에 있는 것 자체가 매우 이렇게 어려운 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네 가지 정보 확인의 곤란, 환경과의 일탈, 표현 동작의 어려움, 관찰 대상이 된다는 두려움 모두가 시각장애로 인해서 나와 내 주변, 현재 내가 있는 공간,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시각장애 아동의 신체 운동 발달 지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가장 첫 번째 것이 바로 보상 감각을 통한 관찰 학습이죠. 시각을 대체하는 청각과 촉각을 통한 관찰 학습 및 신체 운동 발달 지도. 그러니까 시각을 통해서는 이 아이들은 신체 운동 발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감각, 즉 촉각과 청각을 통해서 이제 관찰하고 신체 운동 발달을 지도하게 하는 거죠. 지도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체 운동이라든지 신체 발달에 관련된 것들을 설명해주고 아이들은 그것을 듣고 따라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만져서 그 동작을 익히거나 또는 모형물을 만져서 그 동작을 익히거나 해서 필요한 신체 운동 발달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상 감각, 시각이 아닌 청각과 주로 촉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동작을 관찰하고 또 신체 운동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이 바로 보상 감각을 통한 관찰 학습이고요. 두 번째는 발달을 유도하는 양육 환경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의 역할인데요. 읽어볼게요. 책 141페이지. 시각장애 아동 대부분은 환경 요인, 특히 생애 초기의 가정 환경 때문에 신체 성장과 발달에서 지체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모의 과보호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위 환경을 자연스럽게 탐색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시각장애에 의한 부모가 두려움을 갖는 거죠. 아이가 다치거나 부딪히거나 할까봐. 그래서 과보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보호는 역시 운동 발달을 지체를 하게 만들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은 정상적인 발달 단계를 거쳐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교사가 아동과 보내는 시간 동안에 관심을 나누고 배려하는 속에서 아동을 발달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동의 생애 초기에 의도적인, 그러니까 부모의 의도 또는 교사의 의도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소리, 촉감, 냄새, 움직임의 자극을 관찰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양한 자극을 아이가 탐색하고 탐지하게 하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게 해야만 아동이 발달 단계의 지체가 줄어들고 정상 수준의 발달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보호는 금물이고요.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아이동이 탐색하고 또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움직임과 환경 탐색법의 지도인데요. 책 141페이지와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움직임과 환경 탐색법의 지도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보행 능력의 제한성을 극복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보호법입니다. 흔히 이제 상체보호법, 하체보호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손을 얼굴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얼굴에 어떤 물체들이 부딪히지 않고 손에 먼저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하체보호법은 반대로 한쪽 팔을 대각선 쪽으로 무릎을 향해서 이렇게 쭉 뻗어서 역시 하체 쪽에 오는 장애물을 이렇게 감지해내는 것들이에요. 뭐 이런 법들은 뭐 간단한데, 중요한 거는 아동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죠. 그래서 다쳐도 내 몸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치는 걸 막고 비교적 안전한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바로 자기보호법이고요. 이제 트레일링법으로 대표된 또 이동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복도라든지 어떤 건물에서 일직선으로 쭉 되어 있는 또는 휘어져 있긴 하지만 끊어져 있지 않은 건물들은 손을 벽이나 또는 손잡이에 닿을 듯 말 듯 하면서 쭉 거길 따라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 내에서 이동하는 방법이 트레일링법이죠. 그리고 142페이지 환경의 파악과 자신의 통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14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우선 아동이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죠. 공간의 걸음걸이라든지 또 손의 크기, 팔의 길이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간이 얼만큼 크고 뭔가, 또 공간에서 박수를 쳐본다든지 해서 그 공간의 울림을 듣고 그 공간의 넓이를 대충 알아보는 것. 또 양손으로 이렇게 벽 같은 데를 짚어보고 뭐 이렇게 스위치를 찾고, 또 앞에 놓여 있는 책상의 배열이라든지 또 지나갈 수 있는 공간들을 찾아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시도를 해주는 거죠.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 파악됐으면 자신의 통제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손뼉을 어떤 공간에서 딱딱 이렇게 쳤는데 울림이 어느 정도 크기다. 그러면 그 크기와 나의 몸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나의 보폭으로 하면
앞에서 끝까지 5걸음 정도 될 거다. 또 내 몸으로 이렇게 내 어깨와 이 골반의 넓이를 따졌을 때 앞에 있는 책상과 책상 사이에 있는 그 통로는 내가 통과할 수 있을 거다, 통과할 수 없을 거다. 이런 것들. 그래서 환경을 파악하고 거기에 내 몸을 맞추어서 거기에 환경을 내 스스로 나에게 맞추어서 내가 다치지 않고 이동하고 또 내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할 수 있는 능력. 그 환경과 나를 맞추는 능력이 바로 환경의 파악과 자신의 통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시각장애 아이들은 나의 키, 나의 양팔을 벌렸을 때의 크기, 내 몸의 크기, 내 보폭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만 그것을 현재 내가 있는 환경에 맞춰서 안전하고 또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움직임과 환경 탐색법을 여러 가지 자기보호법, 트레일링법, 환경을 파악하는 방법, 그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방법, 통제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도해야 됩니다. 책에는 되게 간단하게 나왔는데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상동행동의 지도인데요. 상동행동은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자기자극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에요. 자기자극적 상동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를 자극하는 거죠. 자폐성 아이들도 상동행동을 하지만 중증의 시각장애 아이들도 상동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어렵기 때문에 나를 스스로 자극하는 거죠. 내가 너무 심심하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그리고 반복적이어야 돼요. 반복적입니다. 계속 나에게 하는 행동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동행동은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서 많은 장애를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상동행동을 하는 걸 보게 되면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상동행동 때문에 시각장애 아동들은 다른 사람과의 사회생활을 스스로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서워하고 나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차단하면 당연히 사회생활과 대인관계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동행동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될 행동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폐성 아이들의 상동행동과 시각장애 아동의 상동행동의 차이점은 자폐성 아이들은 자기자극적이고 반복적이긴 하지만 그 원인 자체를 되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아이가 왜 그런 상동행동을 하는지. 또 그리고 자폐성 아이들은 A라는 상동행동을 줄여주면 B라는 또 다른 상동행동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 아동의 상동행동은 대부분 자기자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을 받지 못하니까 심심하고 이런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서 처음에 나타났던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상동행동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 아동의 상동행동은 고치는 것이 자폐성 아이들보다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동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바로 혼자 심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면 이런 상동행동은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감각자극, 보행과 사회적 기술, 신체적 활동, 다양한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 예방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심하지 않게 감각자극. 그러니까 시각적 자극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청각적으로 글을 읽어주거나 책을 읽어주고 또 촉각적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만지게 해주고 해서 탐색을 하고 또 스스로 놀이를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상동행동은 당연히 줄어들 것이고요. 생기지 않을 것이고요. 두 번째, 보행과 사회적 기술. 그러니까 아동이 스스로 여러 장소를 이동하고 보행이라는 건 이동하는 거죠. A라는 B, A에서 C, B에서 D 이렇게 이동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안다면 굳이 혼자 자기자극적 행동을 할 필요가 없겠죠. 세 번째, 신체적 활동. 다양한 신체적 활동은 즐거움과 호기심과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심심할 틈이 없겠죠. 또 다양한 환경과의 접촉. 다양한 환경은 뭐겠어요?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사회적인 사람들 간의 접촉도 있겠죠. 놀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상동행동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자기자극 행동의 감소법을 지도합니다. 그러니까 또 자기자극 행동을 하고 그것이 상동화돼서 상동행동으로 발생을 할 때 또 시각장애 아동이 그거를 멈추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어떻게 멈춰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럴 때 그 행동을 줄이거나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하는 거죠. 이런 것이 행동이 나올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자폐성 아이들은 그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자기자극 행동을 줄이는 것이 어렵지만 시각장애 아동들은 대부분 지적 능력에 문제가 없고 또 이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극 행동을 감소시키는 법을 지도하면 많이 감소시킵니다. 세 번째, 지속적인 지도와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자극 행동이 줄어드는 상동 행동을 줄어드는 것을 지도했고 실제로 줄어든다면 계속해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줄이는 걸 지도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강화 행동을 하는 거고요. 네 번째, 제스처와 얼굴 표정의 지속적인 지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각장애 아동들의 상동 행동 중에 막 손을 흔들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눈을 깜빡거린다거나 눈을 찡그린다거나 또는 얼굴 표정이 일반적이지 않은 얼굴 표정을 계속해서 보인다거나 하는 것도 상동 행동입니다. 눈에 뭐가 들어가지 않는데 계속 눈을 찡그린다거나 눈을 비빈다거나 또 얼굴 표정을 계속 찡그린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도 상동 행동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런 것들을 꾸준히 어떤 식으로 표정을 지을 것인지 어떤 식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얼굴 표정을 짓는 것인지 눈의 시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동 행동을 이제 없애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없앨 수는 없어요.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굳이 급하진 않아도 돼요. 혼자 있을 때 그걸 하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안 한다. 그러면 좀 천천히 소거해도 됩니다. 두 번째, 아동이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한 행동인가? 바로 없애야죠.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한 행동은 상동 행동을 이미 자기 자극적으로 하기 시작을 한 거고요. 또 다른 사람의 관계성을 갖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없애야 됩니다. 또 세 번째, 교수 학습에 방해가 되는가? 당연히 바로 없애야죠. 네 번째, 부모 상동 행동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 부모가 그 행동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또한 별다른 거부감을 갖지 않는다면 좀 천천히 없애도 되겠죠. 하지만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면 가급적 빠른 시간에 없애주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면 즉시 다른 아이들이 시각장애 아동이 상동행동에 별로 관심이 없다면 조금 천천히 하는 게 좋고요. 또 타인이 두려움을 가지는가? 바로 없애야죠. 또 일곱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이 시각장애 아동과 이야기하기를 싫어하는가? 아동이 얼굴에 표정이 이상하다거나 막 눈을 찌른다거나 이런 행동을 친구들이 싫어하는 경우는 바로 없애야 되고요.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인가? 바로 없애야 되겠죠. 그리고 아홉 번째, 상동행동을 저지하거나 소거시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이럴 때는 굉장히 신중성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동행동을 저지하거나 소거하기 전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요.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데 적은 문제 행동이다. 그러면 저지하거나 소거해야 되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얘기가 된다면 우선은 놔두고 대안적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교사의 개입이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가? 그죠? 교사가 상동행동에 개입을 할 때마다 아동이 상동행동을 더 심하게 하고 또 굉장히 크게 반항을 하거나 또 폭력적인 문제 행동이 나타난다면 이럴 때는 개입에 대한 방법을 다른 걸 찾아야 되겠죠. 오히려 더 큰 문제 행동을 일으키니까요. 아동의 이해 수준. 아동이 순수한 시각장애여서 상동행동이 나쁘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 그걸 고칠 의지가 있고 또 고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면 즉시 소거하는 게 좋겠지만 아동이 시각 플러스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예요. 이해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이럴 때는
아동의 행동 수정이라든지 다른 대안적 방법을 우선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급하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는 아동의 상동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가? 뭐 교사라든지 부모가 아동의 상동 행동을 가능한 일이다. 이 아이는 상동 행동을 하는 게 어찌 보면 더 심리적으로 편안할 수 있다.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조금 더 천천히 이제 소구하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교사가 또 그런데 그걸 너무 합리화할 수 없고 너무 서로 간에 어려움을 야기한다면 좀 더 빠른 시기에 없애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수업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